2018년 2월 플로리다 동부의 평화로운 마을 델토나에서 25세의 패트릭 디에라는 자신의 집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잔혹한 공격의 흔적은 단순한 범행이 아니라 깊은 분노와 개인적인 원한이 개입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결정적인 단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언제든 미제로 묻힐 수도 있는 위태로운 길 위에 놓여 있을 때 패트릭의 약혼녀가 누가 범인인지 알 것 같다는 말을 꺼내면서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질투가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패트릭 디에라는 1992년 6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맥스 디에라는 스페인 출신이었고 어머니 파트리샤 론자는 프랑스 태생으로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후 결혼해 패트릭을 낳았습니다. 패트릭은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집에서 자라 친절하고 똑똑하며 사교적인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어떤 모임에서도 금세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맥스는 평생 건설 분야에서 일하며 뛰어난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패트릭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건설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 25년간 함께한 부모는 조용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델토나로 이주해 재혼했고 성인이 된 패트릭은 마이애미에 남아 아버지와 함께 건설업에 종사하며 전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패트릭은 자주 어머니를 만나러 델토나를 방문하며 속마음까지 털어놓는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패트릭은 어린 시절부터 매력적인 외모와 다정한 성격으로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가벼운 만남에는 흥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배운 사랑과 가정을 이상으로 삼으며 언젠가 진정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꿈꿨습니다. 2017년 6월 친구의 권유로 가입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심코 프로필을 훑던 중 그는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강렬한 인상의 흑발과 크고 깊은 눈망울, 매혹적인 미소를 지닌 제시카 드반이라는 여성에게 패트릭은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낸 패트릭에게 그녀는 곧 답장을 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시카는 1988년 플로리다 중부 올랜도 출신으로 지역 대학에서 은행학을 전공한 뒤 고향 올랜도의 한 은행 지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역시 잘생긴 패트릭에게 즉각적으로 끌렸고 며칠간 활발히 메시지를 주고받은 끝에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 후 몇 주간 매일 저녁 수시간씩 통화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빠르게 쌓아갔습니다. 곧 두 사람은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기에 중간 지점에서 첫 데이트를 가진 날 패트릭은 제시카가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임을 직감했고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첫 만남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패트릭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드디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싶은 여인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파트리샤는 아들의 진심을 느끼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의 장거리 연애는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아늑한 호텔에서 서로의 존재를 즐기며 만났지만 일요일 밤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시카는 바로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두 사람은 다음 봄에 함께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해 전날 패트릭은 제시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뒷마당에서 불꽃놀이를 터뜨렸고 제시카가 황홀하게 불꽃을 바라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나와 결혼해줄래? 라고 말하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시카는 기쁨과 감동에 눈물을 글썽이며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약혼 후 2달이 지난 시점 결혼과 이사 준비는 한창이었습니다. 양가 부모 모두 두 사람의 선택을 지지했고 연인들은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 준비로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마이애미의 대서양 해변이나 신부의 모국인 프랑스에서 성대하게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27일 패트릭의 아버지 맥스 디에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택배 기사로부터 아들의 주문 물품이 배달되었지만
아무리 벨을 눌러도 문을 열지 않고 전화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패트릭답지 않은 일이었기에 맥스는 곧바로 걱정에 휩싸였지만 당시 그는 근무 중이라 직접 아들의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제시카에게 연락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하자 제시카 역시 아침부터 전화를 시도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맥스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곧바로 하던 일을 제쳐두고 패트릭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집 앞에 주차된 패트릭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제시카는 끔찍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문 안쪽 패트릭은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즉시 떨리는 손으로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시카는 2달 전 패트릭이 청혼했던 뒷마당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다가오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시카가 패트릭을 처음 만났을 당시 그녀는 이미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레고리 벤더라는 40대 사업가로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제시카는 대학 시절 21살에 처음으로 그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리는 제시카보다 무려 20살이나 많았지만 젊어 보이는 외모와 여유로운 유머 감각 그리고 화려한 선물과 고급 리조트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이 평생의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지만 곧 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리는 제시카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했고 그녀가 누구와 연락하는지 어디에 가는지를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호감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면 위협과 협박으로 몰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8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그레고리는 제시카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단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이나 만남도 오로지 그가 원할 때만 가능했고 집으로 초대하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시카는 정상적인 가정과 아이를 원했지만 그레고리는 매번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관계를 끝내려 하자 그는 반지를 건네며 청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고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제시카는 서둘러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침대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그녀에게 누구냐고 묻자 상대도 똑같이 되물었습니다. 제시카가 약혼 반지를 내보이며 그레고리의 약혼녀라고 말하자 그 여성은 비웃듯 자신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내밀며 자신이 바로 그레고리의 법적 아내 도라 산체스라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제시카는 단호히 그와 결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리는 집요하게 그녀를 쫓아다니며 아내와 곧 이혼하겠다며 결혼하자고 애원했습니다. 제시카는 잠시 그의 말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데이팅 사이트에 가입해 패트릭을 만나게 됩니다. 패트릭과 교제를 시작한 제시카는 굳게 마음먹고 그레고리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는 쉽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시작하자며 설득하고 곧 협박과 괴롭힘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Unblock me. Enough is enough. Call me now or all hell is gonna break loose. 그마저 통하지 않자 제시카의 새 연인을 알아내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해 그녀의 계정을 해킹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의 정보를 알아낸 뒤 가족을 해야겠다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제시카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패트릭은 동요하지 않았지만 제시카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돈과 인맥이 많았고 집에는 수많은 총기를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시카는 혹시 모를 불행을 막기 위해 패트릭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패트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레고리를 경찰에 신고했고 스토킹과 협박의 증거를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겉보기의 상황은 잠잠해진 듯 보였고 사람들은 마치 그가 두 사람을 포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시카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명령을 무시하고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현장을 조사한 범죄과학 수사관들은
곧바로 강도살해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범행 수법을 볼 때 이 살인은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했고 범인은 피해자를 증오한 듯 했습니다. 25세 패트릭의 몸에서는 총상 4발이 확인되었습니다. 허벅지, 가슴, 그리고 머리에 2발, 또한 계단에서 떨어진 듯한 외상과 타박상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현관문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이미 집안에 숨어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패트릭이 들어와 계단을 오르던 순간 기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침입자는 계단 위에서 패트릭을 마주하자 첫 번째 총탄을 그의 허벅지에 발사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패트릭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범인은 그를 뒤따라 내려오며 가슴에 또 한 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2발을 더 쏘아 패트릭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살인에 사용된 무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구하기 쉽지 않은 희귀한 권총 모델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탄피가 3개 발견되었는데 2층에서 하나, 1층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4번째 탄피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그것을 전리품처럼 가져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시카는 약혼자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고 주장했지만 처음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피해자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패트릭과 심각한 갈등을 겪은 인물이었고 미군 참전용사 출신으로 전쟁 중 부상과 뇌진탕을 입은 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총기 사용에 능숙했고 희귀한 권총을 손에 넣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해 조사했지만 그는 패트릭에 대한 강한 증오심을 숨기지 않았음에도 사건 당시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여러 사람이 이를 입증했습니다. 처음부터 강도살인의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집안은 전혀 어수선하지 않았고 현금이나 귀중품도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안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가 사라져 사건 당일 누가 드나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서는 지문, 신발 자국, DNA 등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살인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이웃 남성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된 후 수사관들은 그레고리가 배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믿었지만 그에게 불리한 직접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은밀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시카에게 전 연인 그레고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시카는 그에게 울며불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내 약혼자를 죽였느냐며 따졌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리는 애초부터 경찰의 속셈을 알아챈 듯 태연히 모른 척했습니다. You ruined my life. You got your revenge and you ruined my life. What are you talking about? And he said, enough is enough. I can't do this. I'm gonna hire hitmen. I'm gonna kill him. No, that's not. No. I didn't say that. 제시카가 당신이 내 약혼자를 죽였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을 때조차 그는 놀란 척하며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그를 자극해 자백을 끌어내거나 실수를 유도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단서를 찾지 못하던 중 경찰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레고리의 아내인 도라 산체스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곧장 경찰서로 불려온 그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범행 직전 남편의 사무실 책상 위에서 수상한 노트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낯선 집의 도면과 세세한 행동 계획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TV 뉴스에서 잔혹한 살해 사건이 보도되고 화면에 희생자의 집 구조가 나오자 그녀는 즉시 남편의 도면 스케치와 완전히 겹쳐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그제야 진실을 깨닫고 수사관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정보는 경찰에게 피의자의 집을 수색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주었습니다. 도라가 언급한 수상한 노트는 실제로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으나 집의 도면과 다른 기록이 있던 페이지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들은 사무실 쓰레기통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레고리는 페이지들을 찢어 구겨 넣었지만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집이 수색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 노트에는 집 구조뿐 아니라 범행의 세부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바닥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신발 밑창에 특수 약품을 바를 것 등 범행 과정의 세세한 지침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레고리가 오랫동안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패트릭의 귀가 시간, 집과 마당에 설치된 CCTV까지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후에는 살인에 사용된 총기, 더럽혀진 옷, 신발, 장갑을 철저히 폐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그를 무너뜨린 것은 제때 처분하지 못한 기록과 배신당한 아내의 호기심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던 네 번째 탄피가 그의 서랍 속에서 발견되었고 감식 결과 현장에서 발사된 탄피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은 그레고리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증거가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그가 피해자의 집에 갔다는 물리적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레고리의 재판은 범행 후 3년이 지난 2021년 5월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낙관적이었고 무죄로 풀려날 것이라 믿는 듯 했습니다.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은 제시카였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그레고리와의 관계, 그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별을 시도했으나 괴롭힘과 협박에 시달렸던 일 그리고 패트릭을 향한 위협 등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증거로는 저장된 메시지 대화 캡처본과 통화 기록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모든 책임을 제시카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점은 그녀가 아직 그레고리와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팅 사이트에 가입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것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며 또한 부유한 애인으로부터 받은 값비싼 선물을 즐기면서 금전적 동기로 그레고리를 이용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증거인 범행 계획이 적힌 메모에 대해서도 그것은 단지 상처받은 남자가 복수를 상상하며 썼던 공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피고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논리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집 수색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발견된 증거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피 또한 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심어놓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그레고리가 순진한 대학생 제시카와 교제를 시작한 뒤 무려 8년 가까이 결혼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그녀를 협박과 통제로 가스라이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시카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으며 그녀가 새로운 연인인 패트릭과 결혼하려 하자 축하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완전 범죄를 꿈꾸며 오랜 시간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결국 그는 패트릭이 혼자 집에 있을 때를 노려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긴 심의 끝에 그레고리 밴더에게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그레고리와 그의 고액 변호인들은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재검토받기 위해 여러 차례 항소했지만 모든 시도는 단번에 기각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생전 패트릭에게 받았던 반지와 여러 물건들을 간직하며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카는 패트릭의 어머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를 아끼며 늘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